강연자로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데일 카네기의 송하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혁신을 이끄는 작은 변화라고 해서 오늘 교수님의 손자병법 이 강연을 이제 오프닝 강연 이후에 진행될 텐데, 이제 오프닝의 강연의 저의 주제는 균형 잡힌 리더십입니다. 예. 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꼭 직급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부장이니까 혹은 내가 뭐의 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직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미치고 있는 영향력, 그렇다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떤 직급이든 직책이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범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다른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리더십이란 말을 쓴다면 그렇게 좀 넓게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데일 카네기를 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맨 끝에 계신, 왼쪽 끝에 계신 분이 데일 카네기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유명하죠.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리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SNS 시대의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 책으로도 지금 개정되어서 널리 읽혀지고 있어요. 아마 가운데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으로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데일 카네기라는 곳에서 기업 교육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은 송하욱이고 제 이메일 아이디 뉴프레임입니다. 뉴프레임. 제가 이제 카네기로 이직을 할 때 꽤 고심해서 만든 이메일 아이디인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틀, 의역하자면 새 관점이죠. 새 관점. 저도 이제 기업 교육을 많이 받아봤었고 그리고 많이 이제 해보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올드 프레임과 뉴 프레임을 저는 좀 구별해서 나누고 싶어요. 올드 프레임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걸 내가 알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올드 프레임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올드 프레임 관점에서는 성장이 좀 더딥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뉴 프레임은 행동, 적용, 실천의 관점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있나? 할 수 있나? 잘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는가? 그런 적용의 관점입니다. 우리 여기 다 오신 분들 다 성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연을 들으실 때 나 저거 아는데 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러 온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건대 어떠한 교육의 자리이든 지식을 접하는 자리이든 그것을 아느냐의 관점보단 내가 저것을 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시면 대부분은 알면서 또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고요. 오늘 강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리더십의 여러 균형 잡힌 관점들 그리고 손자병법의 여러 관점들을 저거 뭐 한두 번 들어봐 그럴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좀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지금 태권도의 태권 동작을 취하고 있는 장면인데 총 10개국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데일 카네기 강사들이 강사 레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자격 인증 시험을 베트남에서 작년에 제가 했었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한국에서 왔으니 태권도 동작 취해보자면서 10개국이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는 마스터 트레이너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마스터 트레이너 이벤트에 통과를 했는데 이 10명의 국가에서 다 모였으니 각자의 경험, 이게 얼마나 관점들이 다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뉴 프레임을 한번 밀도 있게 경험해보는 이런 시간이었고 이 이틀 동안의 강사 훈련을 통해서 꽤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평소 강의하던 것을 했습니다. 하던 것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전 되게 많이 성장한 경험을 했습니다. 왜요? 강의 훈련 내용은 똑같은데 뉴 프레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토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적용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젠다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관점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에 급변하는 시대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해서 세 가지 관점을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예. 잔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그림은 사실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예. 즉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상이 달리 보이죠. 예. 일단 관점의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 몇 개입니까? 예. 착시 현상인데 어느 한쪽 관점만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가 필요하죠. 즉 관점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 잘못 관점을 지니면 혹은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또 시사하는 그림이라 갖고 왔고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예. 이거 그냥 기자라고 생각해 볼까요? 기자가 이거 교통사고가 났네 하고 그냥 기사를 썼어요. 있는 그대로 썼어요. 몇 날 며칠 뭐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 딱 단신이죠. 근데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취재를 했더니 가해자 차량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 사고는 아니죠. 음주운전 사고죠. 예. 그런데 또 취재를 했더니 음주운전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임신한 아내가 출산을 임박해서 막 급하게 할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뭐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사고는 맞으나 법적으로는 불법이나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은 있죠. 즉 안타까운 사고죠. 네. 근데 또 취재를 했더니 유독 이 도로에서만 사고가 많이 나요. 대낮이건 밤이건 예, 유독 이 도로에서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럼 뭐죠? 도로 설계가 잘못된 거죠. 예, 그럼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사고인 거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지금 제가 몇 가지 여러 가지 관점을 봤는데 교통사고 하나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이 현상이 달리 보이는 예,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VUCA 월드입니다. 뭐 영어 약자를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모든 기술이 예측 가능하기 힘들게 빨리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랑 운전을 하는데 되게 바빴어요. 차 안에서. 왜? 지도책을 보고 운전했거든요. 지도책은 제가 지금 여기 종로 한복판에 광화문에 있으면 예를 들어 을지로 쪽으로 빠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을지로 책 페이지로 빨리 넘겨야 됩니다. 지금 내비로 치면 지도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땐 지도책을 보면서 빨리 그 페이지를 찾아 그 장소를 찾아서 아 여기서는 뭐 1차선을 타 이러면서 보조석에 앉아있는 제가 인간 내비게이션이 돼서 그 몇 페이지를 빨리 넘겨주면서 야 지금 좌회전해야 돼 우회전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되게 분주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딱 나오면서 그럴 일은 없어졌죠. 네. VUCA 월드입니다. VUCA 월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지도책의 시장은 여러 출판사들이 만들어낸 지도책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지도책은 뭐 때문에 없어졌죠? 저 미국에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스마트 혁명을 이끌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다운받는 게 한국의 지도책 사업을 하던 분에게 바로 직격탄을 날렸죠. 예. 즉 지도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내 경쟁사는 A 출판사야, B 출판사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휴대폰이라는 게 출현하면서 시장이 사라졌죠. 즉 VUCA 급변하고요. 애매모호하고요. 불확실하고 복잡합니다. 예. 이런 업종의 파괴 현상, 예. 무언가 기존의 틀을 깨는 현상을 이제 VUCA 월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VUCA 월드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 그 기저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예. 디지털 기술의 기반이 우리 삶을 원튼 원하지 않든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역량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데일 카네기라는 곳은 무려 역사가 112년 된 회사입니다. 예. 미국 뉴욕 본사 기준으로 112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즈니스에서 리더들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꽤 오랫동안 들여다본 업체잖아요. 예. 그래서 약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리더들에게 저 맨 왼쪽에 있는 자신감, 인간관계, 프로세스 구축, 커뮤니케이션, 책임감이라는 5가지 핵심 역량을 지녀야 한다고 어떤 표본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 약 10여 년 전부터 저 5가지의 역량을 저희가 재편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가지로 바뀌었고 좀 더 세분화됐죠. 그리고 기존의 것들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정직과 성실 이런 뭐 윤리성과 관련된 건 기존부터 있었겠죠. 예. 하지만 새롭게 보이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예. 미래지향. 예. 리더의 역량에 시제가 등장했어요. 과거지향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 예. 이런 것들은 부카월드에 꽤 필요한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가 고객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아 옛날에는 이랬는데 아 옛날에는 왕년에는 나 때는 예,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기술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잡기 힘들겠죠. 예, 어제 잘 되던 일을 왜 굳이 다르게 하려 해. 예, 과거 지향성에 머물면 퇴보하고 예, 몰락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관점, 시선을 미래에 두는 그러니까 과거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들은 우리는 많이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우리 많은 기업들이 지금 포니정 재단이니까 현대자동차가 포니에만 매달려 있으면 지금의 전기차, 수소차, 예, 로봇 사업 이런 것에는 진출하지 못했겠죠. 예, 그런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태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고 있고 예, 거기에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에 이르렀죠. 그래서 제가 3가지 관점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준비한 관점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게 꼭 정답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기업 교육을 그래도 11년 이상 해온 경험으로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혹은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검증된 그런 대표적인 관점 3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거래적이냐 변화 창출이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좀 낯설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걸 경험하며 살아왔고 또 살아갈 거거든요. 1910년 영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낸 탐험가 모집 공고입니다. 예. 뭐 이제 탐험가 모집, 위험한 여행, 적은 급료, 되게 추움, 그리고 오랜 칠흑 같은 매우 위험한 여정길에 오를 거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음. 하지만 돌아올 경우 명예와 성공을 얻을 것임. 이게 답니다. 약 30여 명 뽑았는데 지원 경쟁률이 몇일 것 같아요? 뭐 급여도 적다 그러고 살아 돌아온 보장도 없다는데 누가 지원했을까요? 예. 약 200대 1. 약 200대 1입니다. 신기하죠? 예. 그래서 떠나는 곳이 남극 탐험입니다. 남극 탐험. 그래서 떠났어요. 어니스트 셰클턴이. 그런데 배 이름은 엔듀어런스호, 인내호입니다. 인내호. 인내를 갖고 떠났는데 아쉽게도 좌초되고 말아요. 예, 얼음에 부딪혀서 배가 난파됩니다. 이제는 탐험선이 아니라 난파선이 됐고요. 예, 탐험가들이 아니라 구조를 기다리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어니스트 셰클턴입니다. 예, 탐험하기 전의 모습, 탐험 중의 모습. 한 20, 30년 탐험하신 분 같죠? 한 2-3달 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외모상에서도 느껴지죠. 예, 그래서 탐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문센, 남극점을 처음 발견한 아문센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탐험가인데 예, 그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아문센을 기억하지 않고 어니스트 셰클턴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난파돼서 뭐 엘러펀트 섬이라는 코끼리 섬이라는 곳에서 펭귄을 잡아먹으면 연명하고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다 죽는다 그러면서 예, 여기 이제 2명의 그
사람을 선별해서 저 육지로 가서 구조를 요청해라 라고 보내는 장면입니다. 저 두 명도 살아 돌아올지 몰라요. 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원 생존했습니다. 전원 생존. 그래서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탐험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원 무사 귀환해서 난리가 났고요. 특히 어니스트 셰클턴이란 그 탐험대장이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길래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선원들을 모집했으며 갈등이 엄청 치열할 수 있잖아요. 펭귄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실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화합하면서 팀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관심에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언제적인지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만 근래에 이분이 위인전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아들 때문에 도서관을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는 분명히 아문셋만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셰클턴의 이야기가 만화 위인전으로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실패한 탐험가지만 성공한 리더입니다. 왜요? 이분이 보여준 게 변화 창출 리더십 혹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분은 거래적 리더십만 있었으면 선원 모집도 불가능했을 뿐더러 저 극한 상황에서 아마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한번 아주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들 아이를 키워보셨거나 혹은 그 아이였던 적이 있잖아요. 예, 누군가 이제 부모의 자식일 테니까 아이가 숙제를 안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 말로 조곤조곤 설명할 수도 있고 예, 혹은 딜을 할 수도 있죠. 이거 숙제 다 하면 뭐 할래? 게임하게 해줄게. 너 좋아하는 달달한 거 먹게 해줄게. 친구랑 2시간 놀게 해줄게. 예, 협상을 할 수 있죠. 그게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예,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이게 기업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노동을 제공해 주세요.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매월 25일 혹은 13일에 자동이체 시켜드립니다. 급여죠. 그리고 연말에 성과가 잘 나면요. 보너스도 드립니다. 상여죠. 예. 이런 게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즉 우리는 거래적 리더십의 일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화 창출 리더십은 이런 접근이 아닙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처럼 뭘 줄 테니 해다오가 아닙니다. 네. 이런 쌍방향이 바라보고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이 아니고요.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적인데 그 목표에 같이 가시는 걸 동의하세요? 동의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저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것의 가치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 가치를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동의하세요? 같이 가보실까요? 이런 게 변화 창출 리더십입니다. 예. 다시 숙제를 안 하는 아이에게 돌아가 볼까요? 숙제 안 해! 뭐 줄게! 이게 아니라 넌 숙제 왜 하기 싫은데? 뭐뭐뭐 때문에 하기 싫대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니? 할 말이 없죠. 반대로 너가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놀던가 쉬던가 하는 습관을 들이면 네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이유가 동의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우리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VUCA월드, 이 VUCA월드에 노출된 기업들이 혁신을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혁신을 찾을 때 엄청난 보너스를 드릴 테니까 혁신을 만들어주세요 갖고는 혁신이 안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들입다 부어도 혁신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변혁적 리더십, 변화를 창출하는 리더십에 무언가 목표, 가치, 욕구에 동의해야 혁신이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지속적인 발전, 개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측은 혁신인데 이 혁신은 과거에 기반을 두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 시도해 보기 때문에 좀 시각화하기 어렵죠. 지금 우리 스마트폰 쓰잖아요. 처음에 되게 개발자들이 황당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버튼을 없애라 그랬어요. 시각화하기 어렵죠. 버튼을 없애고 어떻게 무언가를 입력합니까? 없애. 그래서 나온 게 터치 스크린이에요.
화면이 넓어졌죠. 근데 그때 당시 개발자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해요. 왜? 세상에 없던 거를 구현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과거에 기반을 둔다면 버튼을 더 많이 해봐. 버튼을 어떻게 세모 모양으로 바꿔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없애라는 완전 틀을 깬 그러한 사고들. 그래서 혁신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 이런 것들이 변혁적 리더십에 등장하는 공통의 질문사죠. 그래서 이 변화 창출 리더십은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한번 이 5가지를 봐보시겠어요? 새로운 내용은 없죠. 예. 오, 변혁적 변화 창출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은 이런 게 있었네요 하는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예. 하나하나 뜯어보면 호기심을 갖게 한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그냥 우리가 평범히 생각할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 변화 창출 리더십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이상적이거나 혹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삶에 너무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번 내가 생각하는 위인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이순신이든 세종대왕이든 혹은 우리 부모님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분을 한 명 좀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거래적 리더십의 모습이 맞나요? 변혁적 리더십의 모습이 맞나요? 제가 장단컨대 10명을 떠올리셨다면 10명 다 거래적 리더십이 없는 건 아닌데 변혁적 리더십의 균형 잡힌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우리 부모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셨죠? 물으면 용돈을 꼬박꼬박 10만 원씩 주시고요.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저를 위해 무언가 보살펴 주셨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를 다그치기보단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 많이 주셨어요. 뭐 그런 거래의 모습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기회 있을 때 도서관에 위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통적인 위인, 뭐 이순신, 김구 이런 전통적인 위인부터 근래 현대 우리 공존하고 있는 뭐 김연아, 박지성 등등의 현대 인물들 책 요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 한번 보십시오. 책 내용에 거래적 리더십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예. 변혁적 리더십. 예.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어떤 성장하도록 도우려 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단 가치적인 것을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표현 자체가 좀 낯설 뿐인 거지 우리는 이미 많은 위인들 그리고 내 주변에 존경하는 어떤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는 변화 창출 리더십에 둘러싸여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포니정 재단의 포니정 정세용 회장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역시 거래적 리더십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국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런 치열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내가 자동차 만들어서 부자 될 거야. 그런 고민은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변혁적 리더십을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혁적 리더십의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바로 사람을 노동의 급부를 교환하는 대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근로자일 뿐 아니라 사람으로도 인정해 줍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 친구가 과로사로 쓰러졌어요. 제 친구 말로는 눈뜨니 병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직종이었어요. 어떤 전문 직종의 종사자였는데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팀장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하면서 되게 복잡할 때 그 팀장의 한마디에 복잡한 생각이 정리됐고 퇴사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퇴사했습니다. 그 팀장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과일 바구니 들고 들어온 팀장의 첫 마디. 너 언제 출근할 수 있어였습니다. 벌써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 지금 그 팀장은 제 친구를 뭘로 보고 있죠? 근로자입니까? 사람입니까? 근로자. 예. 그러니까 제 친구가 순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이제 딱 안 거죠.
야, 환자한테 언제 출근할 수 있냐라니. 이건 아닌데. 예. 그러면 그 팀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그 팀장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합리적으로 추정해 봅시다. 그 팀장은 사악했을까요? 막 노동을 강제로 시키고 막 쥐어짜고 이런 팀장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빠였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 팀장은 누군가를 퇴사시키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 사람이 되었죠? 예. 이런 관점에서 그 한순간 균형 감각을 잃은 겁니다. 예. 그럼 모르죠. 그 순간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관점을 계속 지니며 일하고 있는지. 어쨌든 중요한 건 균형 감각이 거래적 리더십으로만 매몰려 있으면요. 예. 딱 주고받는 관계의 근로관계, 우정, 가족관계, 예. 그런 것들은 일상을 영위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무언가 같이 해 나아가자. 없던 것을 한번 만들어 나가자. 혹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을 경험해 보자 할 때 작동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많은 조직들이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관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치지향적입니다. 이것도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거대 담론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봐 제가 실례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누립니다. 그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시력이 좋으신 분은 밑에 닐스 볼린이라고 누군지 아실 텐데, 이분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볼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동차 볼보. 오, 벌써 안전. 그럼 볼보 몰고 계신 분. 난 볼보 유저다. 몰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안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마케팅을 잘하나요? 예, 아닙니다. 이분 덕분입니다. 볼보에서 이분은 스카우트해옵니다. 그리고 볼보의 핵심 가치는 안전입니다. B.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겠다?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미션을 줍니다. 안전하게 차를 만들어주세요. 해서 이분이 3점씩 벨트를 발명합니다. 1점, 2점, 여기 건너편에 3점. 우리 다 3점씩 벨트 지금 차고 오셨죠? 운전하죠? 예, 이분 덕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볼보라는 기업 덕분입니다. 왜요? 특허를 안 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전에 2점씩 벨트였거든요. 3점씩 벨트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특허를 포기할 테니 마음껏 쓰십시오. 띠용. 왜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대. 왜요? 예. 우리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볼보 차만 안전하면 뭐합니까? 도로가 안전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이지. 그래서 모든 차들이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안전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에서 한 것, 3점씩 벨트를 개발한 것,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예. 그래서 그때부터 볼보가 안전의 대명사가 되고 실제 안전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실험과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끔씩 그게 뉴스에 나오죠. 뭐 역주행해서 부딪혔는데 볼보 차만 멀쩡하더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그 안전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정세용 회장님이십니다. 포니정. 예. 그리고 포니정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분의 자서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읽었는데 또 읽어도 재밌더라고요. 예, 한번 꼭 일독을 권합니다. 우리 정세영 회장님 또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대의 열정, 도전, 모든 삶 자체가 사실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 그런 걸 하기 위해 이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차, 포니, 예, 이런 것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지고 지금의 우리나라 자동차 탑3 혹은 탑4잖아요. 예, 그 아주 근원이 된 전설적인 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포니정 회장님의 비두겟을 정리해 보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도전, 그리고 포니 개발, 자동차 탑3. 지금은 제가 3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 덕분에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교통 문화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는 것, 수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많은 기업, 공동체, 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많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기술이 많이 도입돼도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새 인공지능을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주장도 힘을 싣고 있잖아요. 왜요?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도구가 될까 봐요. 그 이쪽 세계에서 꽤 유명한 분이신데 요슈아 벤지오라고 하는 이 과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한 AI 연구자의 멘트라서 더 영향력이 있는데, AI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도구이며 항상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야 된다. 즉 인본주의가 없는 기술은 위험하다. 예, 이런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영화 터미네이터나 혹은 지금 일어나는 어떤 그 디지털을 이용한 범죄들에서 많이 보죠.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게 주방에서 쓰일 때는 가족들을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 아주 애정 어린 도구이지만 그게 사건 현장에 있을 땐 무서운 흉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리할 때 칼을 쓰는 건 모자이크 처리 안 합니다만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 나올 때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본주의를 해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가치들을 고려하지 않는 난립되는 기술 개발은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오니까 그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유행하는 딥페이크 범죄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 있지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VUCA 월드에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급변하는 이때 가치, 꼭 인간만 있지는 않아요. 동물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지구 전체, 뭐 더 넓게는 은하계도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마구 쏘아 올리는 건 우주의 쓰레기를 가져다 주니까. 또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규약을 맺기도 하고 그 우주 쓰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기술 개발들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지구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냥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를 꿈꾸고 있으며 그래서 무엇을 할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낼지인데, 이 B는요 신기한 게 내가 맘먹는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 B가 언제 완성됩니까? 그런 존재는 일단 두로서 나타납니다. 지금 뭐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는 어떤 리더야, 어떤 엄마야, 어떤 아빠야 라고 했을 때 그 어떤을 마음속으로 100번 다짐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나는 되게 뭔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는 리더가 되어야지 했는데 회의석상에 들어가면 왜 얘기 안 해요? 발언해봐요. 혹은 발언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우리의 언행이 그렇다면 배려와 행동이 다르죠. 그죠? 포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물리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와 일치되어서 발현될 때 우리는 가치 지향적인 관점을 지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그냥 쉽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가지 균형인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의를 잘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뭐 30분짜리 회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30분짜리 회의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시죠? 그것을 한번 여기에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제 시간에 와야 되죠. 그죠? 정시에 와야 되잖아요. 그것은 정시에 온다라는 프로세스가 좀 작동돼야 되고 정시에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평소에 좀 이끌면 좋죠. 예를 들면 10분 일찍 참석하는 문화에 일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10분 일찍 올 거고요. 꼭 늦는 사람은 꼭 늦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미리 앉아있도록 한다든가 앉아는 있는데 미리 배포된 자료를 읽지 않아서 막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거나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각자 할 역할이 있는 거죠. 그건 각자의 역할이죠. 그것을 하도록 좀 미리
좀 이렇게 보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회의가 잘 됩니까? 아니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들이 배척당하지 않아야 say no, say yes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소소한 회의 또한 이 네 가지가 잘 수렴되지 않으면요, 그 소소한 회의조차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관점을 실제로 경험해 보시고 누군가를 경험시키는 게 필요하죠. 특히 이제 그 리더십의 관점에서 좀 볼게요. 리더십과 매니지먼트를 좀 구별하시면 내용이 좀 더 명확한데,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원장이 수술실에 들어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장이 수술실에 들어간다.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히딩크가 야 내가 뛸게 하고 히딩크가 직접 필드에 들어가서 공을 차요. 이상하잖아요. 병원장은 그 다른 의사들이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경영자죠. 그러면 뭐 정말 들어가야 할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인이 자꾸 수술실에 들어가면 뭐하러 병원장을 합니까? 그냥 거기서 일하는 의사가 돼서 수술실에 당당하게 들어가면 되지. 즉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의 역할과 그 환경에서 그것을 실제 실무하는 사람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데일 카네기는 리더십이라고 일단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을 만들어줄 때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여할 기회를. 예를 들어 지금 이 강의장 세팅할 때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의자를 들고 이 자리에 놓고 앉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느낄까요? 내가 정한 자리. 내 의자를 내가 직접 놓은 자리. 즉 나의 자리처럼 느껴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일부러 참여시키는 걸, 이것을 기업에서는 위임한다 그러고요. 혹은 배분한다 그러고, 혹은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야 주도성, 자발성, 무엇보다 주인의식을 갖게 될 수 있어서 환경을 기여하도록 같이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매니지먼트, 이것은 그 프로세스 혹은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돕는 거예요.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셋업된 프로세스나 시스템은 성공을 돕는 것으로 귀결되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잔디밭에 길을 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고 자꾸 가로질러서 잔디에 대각선 길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죠? 왜 사람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했는데 우리 산이나 어디 공원 가면 자연스럽게 생긴 길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데 그 길이 내가 빨리 가도록 돕는 길이 아니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가로질러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 기업에서 이런 경험들 많이 있죠. 쓰라고 어떤 프로그램을 쓰세요 했는데 안 쓰고 다른 프로그램들 막 쓰고 이 프로그램 절대 쓰면 안 돼요 했는데 막 우회해서 쓰고 뭐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경험들. 그런 것들이 정말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은 이끌고 시스템은 관리하라. 이것은 그 막스 드프리의 명제인데 많은 조직에서 이 명제를 거의 통솔로 받아들입니다. Lead the people, manage the system.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공동체든 이렇게 왼쪽 사람을 이끄는 영역과 오른쪽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영역이 동시에 만났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리더십을 경험하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입체적인 하나의 현상이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변화 창출 리더십도 같이 공존해야 혁신, 개선을, 일상에선 개선을,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에 혁신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술은 가치를 담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인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이끌고 시스템을 이끄는 그러한
우리 이 VUCA 월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혹은 내 삶을 한번 조망해 보시는 그런 관찰을 호기심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